안녕하세요. 이번에 14번째 영상으로 돌아오게 된 미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괴담일기 1화 때의 촬영 각도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라이브 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2층 침대에 올라가는 사다리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다가 노트북을 올려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정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의 줌 촬영하는 각도죠. 이렇게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가져온 14번째 일본 괴담은요, 시각적인 공포 요소도 있으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이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 때 좀 더 힘이 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무료 파이팅 버튼 같은 것이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제목,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밖에 나간 결과, 줄여서 악취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글쓴이입니다. 어우, 냄새나. 크크크크. 뭐야 이거? 이러면서 글쓴이가 이미지를 하나 첨부했네요.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뭔가 몬스터같이 생긴 담요가 주택가 담장 위에 얹혀져 있는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 핀 이불인가? 그냥 이불이야. 안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가까이서 찍어봐봐. 무서워서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편의점 들렀다가 다시 와볼게. 액체 흐르고 있네. 크크크크. 요 이불에서 액체가 흐르고 있나 봐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더 첨부가 됐어요. 멀리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아까 그 이불을 다시 촬영한 것 같죠? 일단 신고해야겠다. 뒤에서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나서 깜놀했어. 그리고 진짜로 나타난 흰색 고양이 사진 첨부가 되어 있죠. 글쓴이가 올린 사진 화질 때문에 괜히 더 무서워졌으니까 얼른 거짓말이라고 말해주라. 사진 화질이 구린 건 줌 땡겨서 찍어서 그래. 미안하다. 무슨 냄새였는데? 고기가 썩은 냄새면 위험한데? 냄새는 비린 악취 같은 계열이야. 어쨌든 수상한 투기물로 신고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시간을 좀 들인 뒤에 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수상한 사람이신가요? 라고 나한테 말을 걸었어. 뭐지? 다른 유저가 안녕 수상한 닌겐이라고 대댓글을 달았어요. 아줌마는 냄새를 못 알아채나 보네. 뭔가 그 사람 웃기다. 아줌마는 여기 동네 자치회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연락할까 하는 참이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처리할 테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더라. 수상한데? 잘 생각해보니까 내일은 병이랑 캔을 수거하는 날이야. 응? 뭐라고? 아니, 아줌마는 내일 수거해 간다고 말을 했는데 병이랑 캔 수거하는 날에 이불을 가져갈 리는 없을 거잖아. 그치? 보통 안 그렇지. 그러니까 나 일단 한 번 더 이불 안을 살펴보러 가볼게. 아줌마 있으면 멀리서 상황을 지켜볼 거고. 근데 아줌마가 아직도 있는 게 왜 웃기지? 라고 글쓴이가 글을 마지막으로 쓰고 그러고 나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 병이랑 캔 버리는 척 하면서 이불 쪽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어. 그랬더니 댓글에서 화이팅 화이팅!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댓글 중에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 라는 말을 남긴 사람도 있네요. 아줌마라고 해도 고양이를 죽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글쓴이 사망 플래그 세우지 마라. 지인한테 내가 10분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하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그게 플래그 세우는 건데. 그리고 글쓴이 4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줌마 사라졌다.
라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아까 그 담장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죠. 근데 이불도 없고 지금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도 보이지 않아요. 이불도 사라졌다 미친 크크크크 하면서 담장 위가 깨끗하게 비어버린 이런 사진을 같이 첨부했네요. 이런 시간에 급전개 시키는 거 안 하면 안 될까? 무서운데. 아줌마가 뒤에서 보고 있을 확률은? 이대로 집에 들어가는 건 무서우니까 삥 돌아서 갈라고. 조심해야 돼, 글쓴이야. 갑자기 스마트폰 진동 울려서 깜놀했는데 지인한테 연락 온 거였다. 크크크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저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은 좀 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액체라는 증거가 남아있잖아. 그 부분을 조사할 순 없는 거야? 만약 인간이나 생물이었다면 DNA 같은 게 있을 테고. 그러니까 글쓴이야. 지금 신고해도 안 늦었어. 담장에 얼룩 같은 게 남아있었고 냄새도 나기는 했어. 아마 냄새는 좀 더 심해졌으려나? 다른 유저. 낚시라고 말해주라. 아, 괜찮다니까. 좀 패닉이 오긴 했는데 편의점으로 일단 가고 있어. 아까 그 예리하다는 유저. 빨리 신고하라니까. 또 이 스레에는 스피드 웨건이 존재합니다. 여태 나타났던 정황을 설명해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아이디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번. 글쓴이가 악취나는 채로 방치된 이불을 발견함. 2번. 갑자기 수상한 사람이세요? 라고 아줌마가 말을 걸. 3번. 아줌마가 내일 자기가 이불을 처리하겠다면서 글쓴이의 귀가를 유도함. 4번. 몇 분 뒤 글쓴이가 현장에 돌아오니 아직 아줌마가 있었음. 5번. 몇 분 기다렸다가 다시 현장에 갔더니 이불도 아줌마도 사라져 있는 상태. 진짜 이거면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다시 글쓴이입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본인인 나는 얼마나 떨고 있는데.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더 올렸는데요. 다시 이불이 돌아왔네요. 이불 있는데? 이 사진도 좀 거칠게 찍힌 것 같죠? 좀 줌을 최대한 땡긴 것 같아요. 다른 댓글. 무섭다. 상상 이상으로 훨씬 크다. 뭔가 들어있다면 완전 사람 많은 사이즈겠군. 일단 거리를 좀 둬볼게. 소름 돋았단고. 왜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거야? 일단 현장에서 떨어져 있으려고. 그리고 글쓴이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나 봅니다. 나 샤워하고 올게. 냄새가 몸에 밴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스레드예요. 어김없이 등장한 핑거 프린세스. 지금 왔는데 세 줄 요약 좀. 이라는 글에 스피드웨건이 답장을 해줍니다. 이불에서 악취남. 수상한 아줌마가 있음. 끝. 또 다른 유저. 이제 낚시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 이런 심야에도 사정 청취 같은 걸 하는 걸까? 보통 하기는 해. 요즘에는 엄격한 분위기라서. 아, 그렇구나. 나 옛날에 양키한테 시비 걸려서 경찰까지 개입된 일이 있었는데 자세한 건 아침에 듣겠다고 하더라. 나는 뺑소니 당했을 때 한밤중에 조사받은 적이 있어. 그리고 글쓴이가 등장했습니다. 나 왔어. 어서 와, 글쓴이야. 완전 늦게 왔네요. 새벽 3시다.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만 알려줘. 경찰이 내용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안 듣는 게 낫다고 말했어. 허걱. 크기로 추측해보자면 개나 고양이 또는 아기가 들어있었으려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스레에 올렸다고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말을 들었는데 뭐 수정 URL 같은 건 저장해두지 않았어가지고 삭제 요청을 넣었어. 그러니까 이 스레에다가 삭제 요청을 넣었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열람이 가능하네요. 이게 실화라면 글쓴이도 TV에 나오는 거 아니냐? 최초 발견자 인터뷰로 말이야. 뭔가 사람 실종에 관련된 뉴스가 실제로 나왔는지 자기네들이 직접 발품 팔아서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대왕 낚시글이었던 걸까? 뭐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렇다고 결정짓긴 어렵지만 말이야. 시간이 좀 지나서 5시에 글쓴이가 재등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읽어주기 끝났어. 그리고 제가 이 위에서 드립이라든지 이상한 이야기들은 다 쳐냈는데 마르세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저가 언급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글쓴이도 지금 그 단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마르세이? 그게 뭐야? 글쓴이 왔다. 얼른 썰 좀 풀어줘. 어제 신경 쓰여서 잠을 잘 못 잤다고. 오늘 밤은 잠 좀 자게 해주라.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걸까? 찾아보니까 마르세라는 건 경찰 용어로 정신 이상자를 뜻한다는 건가 봐. 모두의 수면 시간을 깎아먹었네. 맞아. 난 어제부터 못 잤다고. 그러니까 얼른 설명해줘, 글쓴이야. 이제 글쓴이가 말을 합니다. 아마 유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니까 마르세라는 건 정신 이상자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이 글쓴이의 문장에서 유기라는 단어에 꽂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기라는 거는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다는 거지?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건데? 그건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세 줄 요약. 이제는 글쓴이가 직접 세 줄 요약을 해주네요. 나는 일을 쉬었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기저기 연락 중. 배고파. 그리고 아까 그 예리하다는 사람 재등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알려줄래? 혹시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음슴체로 얘기합니다. 냄새나는 이불 발견. 신고했지만 중요 참고인으로서 사정 청취를 받고 옴. 그리고 사정 청취 중에 현장에서 수상한 인물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들음. 참고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이불 속에 들어있던 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말을 못 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말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재미삼아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떠벌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럴 의무도 없고, 그렇네. 뭔가 진전이 있고 말해도 괜찮아진 다음에라도 보고해주라. 난 자세히 말 못한다고 어제 시점에서 이미 이야기했을 텐데.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오늘이구나. 나도 장시간 경찰서에 붙잡혀 있어서 짜증났다고. 진짜 기분 나빴어. 처음에는 내가 의심받았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다시 또 예리한 사람이 다들 좀 봐줘라. 사정 청취라는 게 정신적으로 꽤 힘들다고 하더라고. 라고 거들었네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익명의 이용자가 보도될 만한 사건이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겼는데 여기 당구장 표시로 한동안 답장이 없다가 일주일 후 라고 써 있습니다. 글쓴이가 일주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다시 나타났나 봐요. 내일 발견 현장에 헌화하러 갈 거니까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서 쓸게. 그걸로 이야기 끝내면 되지? 글쓴이 왔구나. 부탁해. 일단 나는 한밤중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갔어. 담장 위에서 수수께끼의 이불을 발견했고 쫄았지. 이불에서는 썩은 냄새와 액체 같은 게 흘러나왔고 수수께끼의 이불을 촬영하던 중 동네 자치회 사람이라고 밝힌 아줌마가 수상한 사람인가요? 라고 말을 걸어왔어. 악취나는 투기물을 발견해서 경찰에 이걸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아줌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자 아줌마는 이쪽에서 처리할 테니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함. 난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날 쓰레기 수거가 병, 캔 수거일이었어서 나는 그 아줌마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음.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음. 쓰레기장 근처에서 이불이 있던 곳을 확인하니까 이불이 사라져 있길래 패닉에 빠짐. 무서워져서 삥 돌아서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이불을 발견하고 말았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함.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떨어져 편의점으로 피신하고 경찰의 도착을 기다리기로 함. 그랬구나. 경찰이 도착한 뒤에 현장으로 안내하고 순찰차 안에서 사정 청취를 받음. 그런데 사정 청취 중에 경찰서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달라는 말을 듣고 난 그대로 경찰서까지 이동했음. 아마 다른 경찰이 이불 안을 확인하고 뭔가 사건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겠지. 그렇게 경찰서로 이동한 후 나는 지문과 신발 밑창 무늬를 채취당했음. 그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로 발견 전후의 행동을 경찰서에서 이야기함. 이때 내가 의심받는 듯해서 좀 힘들었음. 그야 신고자가 가장 먼저 의심받겠지만 말이야. 이야기하는 도중에 무전이 들어왔고 현장 근처에서 다른 경찰이 수상한 사람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옴. 시간도 늦었으니까 사정 청취의 나머지 부분은 내일 이야기하자고 전달받고 나는 귀가했음. 그리고 귀가 후에는 바로 샤워했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일을 쉬고 다시 사정 청취를 받으러 감. 그리고 청취를 하는 경찰은 조사 중에 나한테 10명 정도의 사람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동네 자치회라고 자칭한 사람의 얼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나에게 했음. 그런데 난 여기서 당황했음. 보여준 사진 중에 동네 자치회 사람이라고 자칭했던 그 아줌마가 없었거든. 이불 발견 당시에 가로등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줌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거든. 근데 경찰이 제시한 사진 속에는 그 아줌마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 중에는 어제 말을 걸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경찰에게 말하자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다시 9명의 사진을 나에게 보여줌. 그런데 신기하게 다음에 보여준 사진들 안에는 동네 자치회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줌마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음. 화장 때문에 몰라봤는지 이미지가 조금 달랐지만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일지도요? 라고 말해버림. 그러자 경찰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볍게 넘기고 이어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했음. 혹시 지금까지 이분과 교류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말이야. 근데 나는 동네 자치회 자체와 별로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함. 그 후에도 여러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점심쯤에 한 번 휴식을 했고 오후에는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 조사 낭독을 확인을 하고 서류를 작성했음. 그리고 후일 뒤 나는 다시 경찰서에 불려갔음. 처음 사정 청취를 받았던 때에 확보된 수상한 사람, 이꼴 이불을 유기한 사람, 이꼴 동네 자치회 사람이라고 했던 아줌마였음. 정체가 드러났네요. 역시 그 아줌마가 범인이었나? 현장 부근을 배회하고 있던 아줌마에게 경찰이 불심 검문을 했더니 소지품에서 흉기가 나왔다고 했음. 그래서 경찰이 그 아줌마에게 서에서 자세히 얘기하자 라고 말을 했더니 창란 상태를 일으키면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대로 구속하기로 했다고 함. 그렇게 유기되어 있던 이불 안에 어떤 것이 그 사람 집에서 발견돼서 결국 체포 엔딩.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겪었던 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 거기서 잘못됐으면 글쓴이도 살해당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글쓴이 위험했네. 마르세의 관련이면 전국 뉴스에는 안 나오는 것 같나 봐.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정신 이상자에 관련된 이야기면은 전국 뉴스에는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건 좀 수상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 페이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글쓰니 일단 사건 내용은 이런 느낌이야. 귀가하자마자 여기에 답글 이어졌고 있어서 아직 밥도 못 먹었어. 밥 다 먹으면 헌화하러 가려고.
고생했다. 결국 이불 안엔 뭐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글쓴이가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헌화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짐작해주라. 느낌이 오죠? 헌화, 그러니까 꽃 바치러 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일단 사망을 했다는 거니까 정체는 왠지 시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작성자. 물으면 안 될 걸 알지만 어느 부위였어? 전신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건 경찰이 안 듣는 게 낫다고 해서 나도 몰라. 알겠어. 진짜 고생 많았네. 내 아이디도 준비했으니까 꽃이랑 선향 올리고 올게. 라면서 이제 실사로 글쓴이가 종이에다가 자기 아이디를 적은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네요. 지금 헌화하러 가는 거야? 조심해라 글쓴이야. 왜냐면은 지금 시각이 밤 10시였거든요. 글쓴이 덕분에 범인이 잡힌 거니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 그 후 글쓴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라면서 쓰레가 끝이 납니다. 종료, 패정이라면서 자기 맘대로 이야기를 끝냈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해석해온 쓰레의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좀 심심하게 끝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야기는 현실 공포여서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불의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좀 불미스럽게 생겼죠? 여기 사진 다시 띄워드릴 텐데 이게 대체 뭐예요? 전 처음에 보고 애벌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니치한 쓰레를 정리를 하자면 이 이야기는 귀신이 나오는 괴담이 아니라 한밤중에 수상한 이불을 발견한 글쓴이가 사실상 시체 유기 현장과 마주친 이야기인 거죠. 가장 무서운 점은 이불 자체보다도 그걸 처리하려던 범인이 글쓴이에게 직접 말을 붙였고 글쓴이가 신고하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정황상 그 아줌마가 이불을 유기한 인물이었고 글쓴이는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셈이지요. 결론은 이불 안에 뭐가 있었다 라기보다는 그걸 옮긴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고 글쓴이 자신한테 말을 걸었다. 요거가 이 괴담의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였던 것이죠. 이건 말고도 니찬 쓰레 중에 손 그림으로든 아니면 실제 사진으로든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괴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런 괴담들도 차차 보여드릴 거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가져온 쓰레 괴담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라이브 때 진행했었던 시청자 실화 공포썰 모음집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가시죠. 한무기 온앤온 님의 공포 사연입니다. 제목은 안 무섭고 짧은 그런 글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림도 직접 첨부해 주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고1 때였나? 암튼 고등학생 때 새벽 2, 3시쯤에 라면 끓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둘 다 나와서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제가 앞만 덜그럭 쿵타다방탕탕 물 틀고 냄비 떨구고 시끄럽게 해도 나와본 적이 없었는데 나오셔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어쨌든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일상적이고 이상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쨌든 라면 끓여서 제 방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엄마한테 어젯밤에 나 라면 끓일 때 왜 나와봤어?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런 적 없는데? 어제 안 깼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잉? 꿈 꿨나? 싶었는데 친구한테 카톡을 한 게 남아있더라고요. 꿈이 아니었던 거임. 좀 무서워졌는데 학교를 가야 돼서 일단 나갔고 그렇게 잊고 살았어요. 시험이 훨씬 무섭다는. 그리고 자다가 귀신을 본 적도 있어요. 가위 눌려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정면 벽에 서 있더라고요. 아, 벽 정면에? 여기가 방 문이고 여기는 화장실 문.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 주인공님이 이렇게 쫄라맨으로 누워 계시는데 바로 앞에 커신이 있었다고. 쓰게나. 구조도를 되게 잘 그리시네. 근데 여기 사진에 대한 각주가 있는데 귀신 되게 전형적인 귀신. 누가 봐도 귀신. 나 귀신이요 하는 것처럼 생겼었대요. 까맣고 머리가 겁나 길고
앞으로 넘겨서 얼굴은 안 보이고 영화에 나오면 너무 평범한 귀신이라고 붐따 먹을 만한 생김새. 근데 이런 게 현실에 나타나면 붐따고 붐업이고 자시고 무섭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후 가위 눌린 적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까먹고 있다가 생각나서 적어봤어. 이어 시간 순으로는 가위 눌린 게 먼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중3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같은 집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아직도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면서 집을 내놨는데 몇 년 동안 안 팔리는 게 제일 공포라고 남겨주신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진짜 공포였네요. 그니까. 그리고 저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나름 반가운 공포 사연이었습니다. 붐따라는 거 보니 연배가 선배님이셨네요. 저도 언제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저는 밤에 뭐 라면 끓이려고 거실에 나간 건 아니었는데 밤에 그냥 화장실 가려고 잠깐 이렇게 2층 침대에서 내려와서 거실로 향했어요. 근데 거실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중앙등 말고 그냥 테이블에만 켜질 수 있는 미니 무드등 같은 게 거실 천장에 하나 더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불만 켜져 있는 상태로 어머니가 한 뭐 새벽이었겠죠? 새벽 12시쯤에 그냥 이렇게 고개만 푹 숙이고 테이블 앞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을 걸었나 안 걸었나 이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시간에 엄마가 거실에 그렇게 서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저도 의아해가지고 다음날에 깨어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혹시 왜 어제 뭔 일 있으셨냐? 왜 거실에서 새벽에 거실불 다 꺼놓고 불 하나만 딱 켜놓고 왜 고개 이렇게 푹 숙이고 계셨냐 이랬는데 그런 적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일까? 왜 자꾸 부모님 모습으로 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봤던 건 그럼 나도 진짜 귀신 본 건가?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중학생 때 겪은 썰들이 많아요. 다음은 자몽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사람 죽이는 꿈, 이 제목이에요. 시험 3일 남은 날인데 아침부터 무서운 꿈을 꾸고 말았어요.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잉. 여러분은 꿈에서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보통 꿈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렇지고 루시드 드림도 아니래요. 그런 스타일이시래요. 저는 오늘 꿈에서 사람을 죽여봤어요. 꿈에서 저는 어떤 시장 같은 곳에 있었는데 시장 사이에 골목길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제 앞 대각선 자리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그 애를 무지 안 좋아했어요. 워낙 반에서 좀 깐죽대거나 나대기도 하고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말 걸고 걔는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참고로 전 중3입니다. 중3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담배를? 우와, 속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패급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쳤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와봐. 넌 알지? 저는 아주 내향적이고 소심한 학생이라 그 친구 앞에 섰습니다. 마치 동급생 삥 뜯는 것 같은 그림이 만들어졌죠. 아마 걘 저한테 신세 한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은 기억나지 않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부모님은 왜 날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하는 등등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중3의 한탄이었겠죠. 그 다음에 전 친구를 칼로 찔렀습니다. 진도가 너무 빠른데요? 칼은 어디서 났는데 왜 찔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 화나게 하거나 모욕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양심이 있지 않았고요. 완벽한 우발 범죄랄까요? 한 번 찔렀을 때 칼에 닿는 살의 느낌이 많이 생생했어요. 물컹하고 딱딱한 것이 쿵쿵 뛰는 것, 울컥울컥 쏟아지는 액체가 느껴졌어요. 처음 찔렀던 느낌이 꽤 만족스러웠어서 전 그대로 친구를 3번 더 찔렀습니다. 그 친구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요.
아마 첫 번째로 찌른 곳이 심장이었던 것 같아요. 즉사한 거죠. 그렇게 전 그 뒤로도 3번을 더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친구를 골목 드럼통 같은 곳에 넣었어요. 친구의 사지를 꼭꼭 접어서요. 와, 진짜 기괴할 것 같은데 사실 그 형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꿈속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그 노래에 집중하느라고 대충 쑤셔 넣은 거라서. 그리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꿈에서 깼고요.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이었대요. 제가 공포물, 고어물을 아주 좋아하긴 하지만 꿈속에서 사람을 죽인 것에는 면역이 없다 보니까 아까 8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한바탕 토했네요. 우웩. 아이고. 아침에 이런 악몽 꾸고 일어나자마자 토하셨대. 꿈은 대체 어디까지 겪게 할 수 있을까요? 이상 그냥 무서운 미팅이었습니다. 까지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도 꿈에서 살인마 포지션이 된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늘 쫓기는 꿈만 꿔봤거든요. 아침에 오바이트까지 하시고 유유 토닥토닥이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너무 이건 스트레스가 심하셨을라나? 근데 가끔 진짜 이런 일 있지 않아요? 정말 나랑 평소에 엮일 일이 없는 사람인데 냅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뭔가 나한테 중요한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의외의 접점이 생긴 관계로서 제 꿈에 등장하면은 그 꿈 깨고 나서 진짜 기분이 묘해져요. 당연한 소리지만 왜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등장도 내 무의식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꿈 꿀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합니다. 아, 살인마 포지션이 되는 꿈을 여러 번 꿔봤는데 문제는 이후에 어떻게 시체를 감추지라는 고민에 빠짐. 아, 진짜 정말 살인마에 대입이 된 상태의 꿈을 꾸셨나 보네요. 자세한 설정이나 내용은 평소에 공포, 고어물을 좋아하시는 게 반영된 것 같은데 사람 죽이는 꿈은 기존 현상이나 관계의 변화를 암시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오, 좋네요, 그러면. 흉몽이나 길몽이 아니라 자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연자님 닉네임이 자몽이었는데 그래서 자몽이라고? 아, 칼에 찔리는 걸 자상이라고 하니까 이건 자몽이라고요? 오, 님들 천진데요? 그러니까 떡밥해서 미쳤다. 우와, 저보다 더 이런 걸 잘 찾아, 연계를 잘 찾아. 대박이야. 고민 해결! 물을 팍 쳤습니다. 아님좌님의 여행 스케치. 제목 공포 썰썰썰.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 살면서 당한 공포썰 몇 개 끄적여봅니다. 첫 번째, 옆으로 누워있다가 귀신 본 썰. 와, 이건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옆으로 누워 생각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몸이 굳더군요. 왜 그러지? 하는 찰나 위쪽에서 강하게 누르는 압력을 느꼈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어 곁눈질로 옆을 보니까 긴 머리의 검은 형태가 절 짓 누르고 있더군요. 가위는 몇 번 눌려본 적이 있던 터라 침착을 유지하며 생각해봤죠. 어쩌지? 전 그 당시 체인소맨을 재밌게 봤던 때라 아키 이상의 여우 소환술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외쳤습니다. 콩! 이렇게 콩 했는데도 강한 압력이 느껴져서 결국 주기도문으로 방향을 틀어서 외쳤지만 몸이 굳은 상태라 발음이 안 돼서 결국 어여를 외치면서 겨우 풀렸었네요. 그러니까 아지가 첫 번째 썰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낚시 좌대에서 캐스퍼 본 썰? 이건 뭐지? 우와, 몇 년 전 충청도에 있는 민물 좌대를 지인들과 함께 낚시하러 갔습니다. 오. 새벽까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구석 코너에 있는 형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여기 혹시 살목지 아니에요? 근데 그 형 뒤에 5살 아이 정도 되는 크기의 구름이 형 등에 붙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에? 아, 이런 구름? 이런 느낌? 얼빠진 상태로 잠시 보다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등에 있는 구름이 잡고 싶더군요. 전 재빠르게 뛰어서 잡으려고 하니까 좌대 뒤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더니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지만
낚시 분위기 깰까봐 다른 사람들한텐 얘기 못했던 일이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낚시 좌대에서 밤새 우는 여자. 몇 년 전 걸프렌드와 안성에 있는 낚시 좌대에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낚시도 하고 시간이 흘러 TV 하는 심야 괴담을 보는 중 슬피 우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나만 들리는 건가? 하고 여친 쪽을 살펴보니 겁먹은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군요. 오, 뭐야. 진짜 살목지 귀신 아니야? 전 낚시터에 고라니가 많아서 괜찮아? 라고 둘러댔지만 여친님 왈. 여자 고라니도 있니? 라는 말에 암컷도 있겠지 라며 애써 부정했죠. 밤새 울음소리에 시달리며 견디던 중 아침이 찾아왔고 저희는 낚시터 배를 타고 나오던 중에 사장님께 조심스레 말을 던져봤습니다. 어제 손님들이 많았나 봐요. 시끄럽던데... 사장님은 갸우뚱하시면서 평일이라 손님은 두 분이 다였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허접하지만 실제 경험들입니다. 미팅이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미팅님 응원합니다. 하트. 샵 첫글, 샵 아님좌, 샵 이웃한명, 샵 사쿠라기 2122, 샵 여행 스케치, 샵 아키콩.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님좌님 콩. 이번 사연도 재밌었네요. 블로그에다가 또 따로 적어주시니까 이것만의 재미랄까? 그게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이야기를 가져와 봤어요.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라 기억의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인상 깊었던 이야기라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긴 말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2010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그 시절엔 현장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쯤이면 학교 앞은 늘 사람들로 붐비곤 했어요. 병아리 아저씨, 달고나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아주머니 등등 애들의 용돈을 겨냥한 상인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노란 병아리였어요. 요런 식으로 이 당시엔 상인들이 종이박스에 병아리를 모아두고 애들 상대로 장사를 했어요. 부모님은 병아리 키우는 걸 반대하셨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키우겠다고 빌빌거린 결과 한 마리에 500원씩 총 3,000원을 주고 병아리 6마리 오너가 되었어요. 와. 설레는 마음으로 병아리를 부모님 차에 태운 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던 중에 운동장 시소 옆에 3학년 형들이 몰려있는 것을 봤고 호기심에 다가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버렸어요. 바로 3학년 일진 형들 2명이서 병아리 3마리를 바닥에 던지고 흙을 뿌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전 워낙에 소심했던 터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형들이 떠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살폈습니다. 3마리 중 2마리는 이미 움직임이 없었지만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내쉬며 버티고 있길래 그 2마리를 풀 옆에 데려가서 흙으로 묻어주고 저는 그 위태로운 애를 얼른 챙겨 엄마 차로 데려갔어요. 졸지에 7마리의 병아리를 키우게 된 저는 거실 구석에 상자집을 만들어 애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전 병아리를 키우며 생전 처음 다른 생물의 응아도 보고 생각보다 병아리 냄새가 심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구조해온 아픈 병아리의 이름은 별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얘는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며 잘 걷지도 못했고 음식도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는 얘 너무 힘이 없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아리들은 밤새도록 삐약삐약 울어댔고 특히 별이가 엄청 울어댔어요. 그 소리 때문에 부모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애가 아파서 우는 줄 알고 손수건으로 몸을 감싸준 뒤 쓰다듬으며 스포이드로 물도 먹여주고 사랑을 제일 많이 줬습니다. 한 1년쯤 시간이 흐르며 상자 안의 병아리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던 터라 애들을 잘 못 키워서 그런 건지 한 마리 한 마리씩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결국 상자 안의 병아리는 단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그 병아리가 바로 가장 위태로웠던 별이었습니다. 별이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쑥쑥 자라더니 어느덧 아파트에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다란 닭이 됐어요. 감동! 이건 진짜 감동이다. 근데 닭의 모습이라기는커녕 벼슬도 애매하게 조금 나와 있고 몸도 노랗고 제가 알던 닭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결국 냄새와 소음, 크기 문제로 아파트에선 키우기 힘들다 판단이 돼서 시골 할머니 댁으로 별이를 보냈고 시골에서 1년 정도 열심히 잘 지내던 별이는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별이가 죽었단 소식을 들은 그 주말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땅을 파서 별이를 묻어주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10년도 더 된 일이라 세세한 대화는 잊었지만 흙을 덮으며 했던 이 말만큼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별이야, 하늘나라에선 꼭 더 건강하고 살면서 못 해봤던 일들 다 해보면서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월요일에 학교는 1교시 쉬는 시간부터 엄청나게 어수선했어요. 5학년 학생 한 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선생님들은 입단속을 시켰지만 애들의 입을 통해서 사고 소식은 모든 층에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떠난 5학년 형이 바로 2년 전에 시소 옆에서 병아리들을 흙에 묻으며 괴롭혔던 그 일진 형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침대에 누워서 옛날 생각을 할 때마다 궁금해져요. 제가 별이를 묻으며 빌었던 그 말, 못 해봤던 일 다 하면서 살길 바란다던 그 말, 별이가 하고 싶었지만 못 해봤던 일이 과연 뭐였을지, 자신을 괴롭혔던 존재에게까지가 짧은 공포썰이었습니다. 안 무섭죠? 저도 진짜 무서운 귀신썰 쓰고 싶은데 귀신이 저한테 안 나타나주네요. 그럼 이만 믿봐.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그리고 샵 공포까지. 이야,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별이가 아니어도 저주했을 동물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요. 그니까요. 도나리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미티님 방송 틀어야 잠에 자는 1인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원래 5시간 정도씩 잤다가 미티님 방송을 하루 종일 듣고 12시간 정도 자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꾸벅. 그 때문에 학교 안 갈 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살이 13kg 정도 빠지긴 했지만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이제 잠을 원하는 만큼 잘 수 있어요. 더 늘려서 하루 종일 자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한테 미티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좋은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모두 잠을 잘 못 자시거든요. 저희 집은 아파트 꼭대기층인데 그래서 그런가 항상 쿵쿵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진짜 열받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마 새들이나 덩치 큰 고양이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동물들이 너무 싫어요. 얼마 전에 대학교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새똥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어보면 냄새가 난다나 뭐라나. 그래서 천장에 진통제를 붙여뒀어요. 어? 이러니 조금 나아졌어요. 참고해요, 미팅이들. 그래서 다들 오랫동안 잠을 못 자요. 이거 수상한데요? 천장에 진통제를 붙여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가족들한테 소개했어요. 당연히 구독이랑 하이프도 눌렀고요. 크크. 처음에는 슬프게도 다들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최근에는 다들 밖에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다들 미티님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헤헤. 주무셔도 계속 들으실 수 있게 재생이 다 되면 제가 처음으로 돌려놔요. 저도 계속 자고 싶은데 미티님 유튜브 잘 됐으면 해서 계속 틀어요. 충신이시구나. 미티님 방송을 매일 챙겨보니까 얼마 전부턴 토마토를 먹었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사탕을 드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4시간 정도. 저도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3일 정도 집도 안 들어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근처 마트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저희 집 주변에는 다이소가 없어서 토마토 사탕을 못 샀어요. 그래서 대신에 토마토를 샀는데
배송 오면서 2개 정도가 터졌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어. 난 이런 게 제일 기분 나빠요. 터진 건 썰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먹어야 돼요. 이거 무섭다. 터진 거는 썰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먹어야 되는 규칙이 있대요. 토마토는 사실 옛날부터 원래 좋아했었는데 왜 좋아하게 되었냐면 전 처음 4살 때 먹어본 토마토가 아직도 기억나요. TV에서 설탕 묻힌 토마토를 봤는데 엄마가 먹을 거냐고 했어요. 그래서 먹는다고 했는데 엄마가 산처럼 정말 높이 사와서 다 먹었어야 했어요. 근데 먹는 동안 엄마가 편식은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배부르다고 했더니 그래서 엄마가 아주 열심히 도와줘서 제 뱃속으로 다 넘길 수 있었어요. 와, 여기 너무 잘 썼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한 거야? 아빠도 일이 끝나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엄마랑 같이 아빠가 제가 토마토 먹는 걸 도와줬어요. 괄호치고 비밀인데 부모님이 이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는 평소에도 편식하거나 밥 남기는 거에 예민하시거든요. 아빠는 엄마가 예민한 걸 무서워해요. 그것만 빼면 정말 평소엔 조용하시고 간섭 안 하시는 그런 좋은 부모님. 그 뒤로 토마토 먹는 걸 매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속에 토마토가 있어요? 근데 미티님,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토마토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대요. 한 17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또 하루가 지났어요. 토마토들도 이름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토마토들은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전 미끄럼틀을 좋아해요. 그래서 토마토들이 기분 좋으라고 태워달라고 하면 목구멍으로 태워줘요. 와, 진짜 잘 썼다 이분. 그런데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미끄럼틀이 안 되니까 어릴 때 처음 4살 때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알려준 대로 변기에 대고 토를 해요. 엄마 아빠가 4살 때 다정하게 알려준 대로 변기에 대고 토를 한다고요? 토마토를 다시 뱉는 거야? 그게 미끄럼틀이야? 처음 4살 때는 많이 힘들어서 엄마랑 아빠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점점 더 토마토가 좋아서 토마토만 봐도 속이 완전히 빌 때까지 토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토마토들이 괴로워 보여서 우는 소리 때문에 다시 대학교 가서 서울에서 집까지 돌아온 적도 많아요. 유유유. 왜냐하면 토마토 소리가 들리면 씻어주고 자리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지만 미티 유튜브 많이 보면 토마토의 빨간 부분은 아야 해서 부은 거예요. 유유. 저는 알아채는 게 늦어서 맨날 토마토 씻어주고 자리만 바꿔줬는데 슬프네요. 유유유. 미안해 토마토들아. 괄호치고 토마토들도 엄마처럼 무서워서 무섭게 태워달라고 할 때 미끄럼틀을 태워주지 않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사과를 해요. 그래서 미티님이 알려주신 토마토 꼬다리 수술을 적용해서 최근에는 토마토의 붉은 부분은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감자칼로 잘라내고 있어요. 그러면 토마토들은 아프지 않아서 조용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친한 토마토한테 괄호치고 수술 받음. 가족들은 빨간 부분은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뭐야? 엄마 아빠한테 더 이상 이걸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건가 보네요. 그랬더니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발라서 조금이라도 붉게 변하면 아야해서 부은 거니까 감자칼로 잘라야 된대요. 그리고 민초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민초는 알보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민트 초코를 사서요. 가족들 몰래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 상자에 넣고요. 괄호치고 맞는 상자가 없어서 벽이랑 창문에 상자를 붙여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관 만들었다는 거잖아. 처음에는 민트 초코가 차가우셨는지 다들 자다가 깨서 못마땅하셨어요. 그래도 도와주는 건데 너무 심한 말 플러스 너무 아프게 때려서 상처받았어요. 유유. 그래도 저는 착한 자식이니까 플러스 평소에는 보통 심한 말, 보통 아프게만 때려서 참았어요. 그래도 몇 번 민트 초코를 바르고 빨갛게 변한 부분을 도려내서 아야한 곳을 없애주니까
처음에는 너무 아파해서 토마토 친구한테 물어보니 원래 아픈 게 맞대요. 그런데 4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다들 조용하게 미트님 영상만 보면서 아프지 않아요.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12시간 이상 잠을 잔 지가 꽤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도 잘 주무시고요. 부모님이. 근데 이게 주무시는 게 주무시는 게 아니겠죠? 원래는 아마도 저처럼 하루에 5시간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시간 정도 주무셨던 것 같아요. 크크크. 그런데 이제 토마토 꼬다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모두 며칠 내내 1분도 안 일어나고 잘 자는 거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공포 라디오 미트님 감사합니다. 꾸벅. 근데 이제 너무 안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씻으시면 좋겠어요. 크크크. 까지가 창작으로 작성해주신 내용이었고요. 여기부터는 여기 또 짧은 글 적어주셨네요. 여기까지가 자작 나폴리탄이었습니다. 최근에 대학에서 들었던 가족학 교양 과목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조현병 환자의 일기를 보면서 결합을 해가지고 나폴리탄 쓰면 재밌겠다 싶어서 써봤습니다. 와, 처음 쓰는 거라 그런지 생각보다 꽤 어색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아쉽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지였습니다. 오, 너무 재밌는데요? 어떻게 이게 처음 쓴 거예요? 되게 원래부터 이런 거 쓰셨던 사람 같아. 당신 문창과로 오지 않을래요? 그니까 이 찝찝하고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이 기묘함, 이걸 너무 잘 소개하셨어요. 혹시 이거 놓친 거 있을까봐 제미나이한테 이 글에 대한 거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려봐도 되나요? 작성자분의 허락을 받고 시도를 해볼까 하는데. 그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나폴리탄 괴담이네요. 미트님 시청자분들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 글은 겉으로는 행복한 가족과 팬심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동학대, 거식증 또는 폭식증라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전형적인 잔혹 동화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1번, 부모님의 뒤틀린 교육과 학대. 토마토 트라우마. 4살 때 설탕 뿌린 토마토를 산더미처럼 먹였다는 건 훈육을 빙자한 고문입니다. 목구멍으로 넘기는 걸 도와줬다는 표현은 강제로 음식을 밀어 넣었음을 시사하죠. 맞죠?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 평소엔 보통 심한 말, 보통 아프게만 때려서 참았다는 대목에서 주인공이 평생 신체적, 언어적 학대에 노출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 역시 엄마의 예민함을 무서워해서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조력자였을 뿐이고요. 엄마가 제일 심하게 학대를 하셨군요.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잘 쓰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거였죠? 거식증과 구토의 습관화를 미끄럼틀 태워준다라고 표현한 거. 1번, 변기에 대고 하는 토. 이거는 부모님이 다정하게 알려준 대로 변기에 토를 한다는 건 어릴 때 강제로 먹인 뒤 체하거나 괴로워하는 아이에게 토를 시켰던 기억이 정상적인 행위로 왜곡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13kg의 체중 감소. 12시간씩 자고 학교도 안 가는데 살이 빠진다는 건 영양실조 상태를 의미합니다. 토마토만 보면 속이 빌 때까지 토하는 거식증 증세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맞아, 이것도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였어요. 천장에 붙인 진통제. 무슨 부적도 아니고 진통제를 천장에 붙인다는 발상이 말도 안 돼. 층간소음 혹은 환청을 해결하기 위해 천장에 진통제를 붙였다는 건 무생물이나 물리적 공간에 약효가 들 거라고 믿는 심각한 정신적 착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목소리. 이거는 토마토가 말을 걸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미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끄럼틀이라는 표현이 동화적이면서 기괴했어. 맞아요. 이 포인트를 너무 잘 찝으셨어. 잔혹 동화를 너무 잘 쓰셔.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 토마토 꼬다리 수술. 이 글의 클라이맥스이자 가장 잔인한 해석이 담긴 부분입니다. 붉은 부분을 아야해서 부은 것이라고 표현한 거. 주인공에게 붉은색은 염증이나 상처 혹은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감자칼로 잘라내기. 이것도 무서웠죠. 감자칼로 코다리를 자른다고 하는 거. 토마토의 빨간 부분을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깎았다는 행위를 가족에게 적용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빨간 피부를 깎아내면 무엇이 나올까요? 근육이나 뼈 혹은 창백한 속살이겠죠. 그리고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몸에 발라 혈관이 수축하거나 피부가 변하는 것을 보고 아야한 부분을 찾아내어 감자칼로 도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4일 뒤에 조용해졌다는 거. 감자칼로 이제 다 도려내는 거죠, 부모님을. 가족들이 처음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겠지만 4일이 지나자 조용해졌다는 건 과다출혈이나 감염으로 사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속 자고 있는 가족의 실체. 상자에 넣은 부모님. 맞는 상자가 없어서 벽과 창문에 박스를 붙여 만들었다는 건 시신을 유기하거나 특정 장소에 고정해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내내 1분도 안 일어난 거면 죽은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마지막에 씻으셨으면 좋겠다 흐흐라고 마무리했었던 부분은 시신이 부패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주인공은 안 씻어서 나는 냄새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나한테 냄새난다고 한다는 대목을 봐도 이미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몸에 시체 냄새가 배었음을 암시하죠. 요약하자면 이 이야기는 학대받던 자녀가 정신적 한계에 다다라서 부모를 치료, 그러니까 수술한다는 명목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 옆에서 본인도 서서히 죽어가는 비극? 이건 아닌데? 을 토마토라는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까지였습니다. 너무 재밌는 창작 나폴리탄이었어요. 웰메이드했습니다. 근래 본 공개 중에 가장 임팩트 셌다? 그러니까 맞아. 재미나이의 설명도 한번 들으니까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서 더 무서웠네요. 소재를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당신 문창고 안 하고 뭐해? 미쳤는데? 감자칼이랑 미끄럼틀이랑 묘사가 거의 제 창작시 발레리나에 준하는 그런 비유였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해석글도 써오겠습니다. 오, 원작자분이 해석글도 써오시겠대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공포썰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써주셨던 공포썰과 이어집니다. 저희 팬카페에 미티 세계관을 주제로 한 나폴리탄 괴담이 있었어요. 도나리님이 적어주신 글이었는데 그게 되게 처음에는 그냥 재밌었다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기괴하고 이런저런 떡밥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해석하는 맛도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작가님께서 해설본을 직접 작성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맞아요. 갈수록 기괴해졌었죠. 그래서 작가님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도나리님의 얼마 전 미티님을 가족에게 소개했어요에 대한 해설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 90억 미팅이 플러스 미티님 아래는 5월 2일 방송에서 읽힌 제 괴담의 해석본입니다. 공통사항이라는 항목이 붙어있네요. 단순한 팬레터에 형식 과도한 문장 기호 플러스 한자 플러스 필요 이상의 설명을 붙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꽤 쎄하게 또 누군가는 약간 어색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올리셨던 글에 대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이상함을 은연중에 느끼지만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꺼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의식이 되어서 고민하는 그런 불쾌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체를 의도했습니다. 이런 문체를 전문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를 모티브로 쓰셨던 거였으니까 조현병체의 그라데이션 이것도 그 이전 글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잠은 단순히 평범한 삶을 보낸 후 휴식하는 시간이 아닌 꿈속 세상으로 현실 도피하며 현실의 불합리를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임과 동시에 평범한 사람과 달리 필요 이상의 긴장에 의해 온전히 취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요거가 지난번에 올리셨던 글에 대입을 해보자면 꿈나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거를 저는 그냥 죽음? 요걸로 단순하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긴장에 의해서 온전히 취하지 못하는 시간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잠이라는 것에 대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고 다양한 욕망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잠에 비정상적인 집착을 가진 인물로 주인공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작가님 센스가 대박인 게 이거 지금 저희가 다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해설본을 봐도 뭔지 모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전문에다가 바로 밑에 해석을 덧붙이셨어. 그래서 다시 읽으면서 해석을 다시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보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미티님 방송을 틀어야 잠에 드는 사람 1인입니다. 히읗.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딱히 해석 안 필요하지 않아요? 정상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인사입니다. 래요. 난 정상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 최근에는 원래 5시간 정도씩 잤다가 미티님 방송을 하루 종일 듣고 12시간 정도 괄호치고 바로바로 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안 늘었는데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니까 늘었어요. 수면 시간이 말이죠. 12시간 정도 자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꾸벅. 그 때문에 학교 안 갈 때도 있고. 왜냐하면 12시간을 자야 되는데 2시쯤 지나서 늦게 잠들면 12시간 뒤에 일어나서 학교에 못 가기 때문에. 살이 13kg 조금 찌고, 근데 또 여기에 괄호로 밤이 되면 12kg가 된다. 13kg가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키키. 정도 빠지긴 했지만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이제 잠을 원하는 만큼 잘 수 있어요. 더 늘려서 하루 종일 자는 게 제 소원이에요. 라고 뭔가 오잉또잉한 문장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잠에 대한 집착과 비정상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에게 미티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괄호치고 우리 가족은 정말 좋은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모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저희 집은 아파트 꼭대기층인데 그래서 그런지 항상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거 정말 열받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마 새들이나 덩치 큰 고양이가 싸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동물들이 너무 싫어요. 얼마 전에 대학교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새똥을 맞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을 때 여기에서 빵 터졌었어요. 새똥을 저도 맞아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좀 저도 모르게 폭소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웃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었죠. 다시 봐도 좀 부끄부끄하네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어보면 냄새가 난다나 뭐라나. 그래서 천장에 진통제를 붙여뒀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함을 느꼈죠. 천장에 진통제를 붙인다는 게 뭔가 보통 사람이 할 만한 그런 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슬슬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조금 나아졌으니 참고해요, 미팅이들. 그래서 천장에 진통제를 붙여준 덕분에 다들 오랫동안 잠을 못 자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회 보편적으로 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좋은 가족이에요. 이런 말처럼요. 주인공은 천성적으로 이러한 보편적인 명제를 아주 모범적으로 받아들이는 착한 자녀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면 좋은 일이었겠지만 주인공의 가정에서는 보편적 정의에 대한 집착과 동경이 조현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원인은 그래서 드러나 흐름상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괄호를 통해 본인의 가정이 보통의 가족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괄호를 자꾸 쓰는 이유가 있었군요. 다음, 새랑 고양이. 생각해보면 아파트 꼭대기층 옥상에 새는 있을 수 있지만 고양이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에 대한 집착과 조현병이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왜곡시킬지 상상해보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어머니로 대입을 해서 쓰셨다고 하는 것 같고, 아버지는 이제 새로 이렇게 묘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머니는 고양이로 묘사를 했죠. 요즘은 고양이가 귀여운 이미지로 소비가 되지만 이 글에서는 잠시 부정적 고양이 이미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는 감시하는 존재.
애정을 쏟아 부으려고 해도 나를 혐오하며 나의 모든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주인공은 이렇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정말 싫다고 한 건가요? 그다음 아버지는 새로 묘사를 했죠. 도시 속 새는 불결의 대상입니다.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지능이 높은 새들을 약한 생물을 괴롭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새는 보통 고양이한테 사냥당하는 이미지가 있죠. 종합을 하자면 집이라는 둥지를 일하는 시간 동안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는 모습 플러스 불결을 대표로 하는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 플러스 부부싸움의 이미지가 합쳐서 왜곡이 됐던 겁니다. 둥지를 일하는 시간 동안 떠났다가 돌아오는 모습 요거를 이제 새의 특성과 연결짓고 또 그걸 아버지로 이렇게 귀결을 시킨 게 보통이 아닙니다. 다음 2.5 제가 아까 읽다가 웃어버렸었다는 버스에 내리자마자 새똥을 맞았다고 했다는 파트 있잖아요. 여기는 보통의 남자 대학생을 마주하고 나서 보이는 자신의 불안입니다. 주인공의 불안을 새똥을 맞은 걸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새똥을 맞지 않았지만 주인공의 이상인 보통의 가족에서 벗어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인 아버지가 가한 폭력이 유발한 증상인 것입니다. 저는 보통 학교에 갈 때는 잠도 안 깨고 대중교통을 탑니다.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며 잠에서 어느 정도 깬 후 하차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하차하는 순간 보통의 가정 속 일반적인 대학생들을 보며 순간 새똥에 맞았다고 망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진짜 똥 밟았다 같은 느낌이구나. 그런가 봅니다. 이것도 잘 만드신 장치였네요. 그것을 고양이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보통의 여자 대학생으로부터 받는 상상의 경멸의 시선입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만든 트라우마 영향이지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썼지만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에는 실패했네요. 헤헤. 경멸의 시선이었을까요? 고양이들이 싫어한다는 게? 어머니를 고양이에 묘사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의외네요. 진통제를 천장에 붙였었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진통제는 그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치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조현병이 있다면은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서 쓴 거예요. 이 부분을 다들 좋아해 주셔서 기뻤어요. 하지만 깊은 뜻은 없었습니다. PS 이 문단은 새 플러스 고양이 이거를 아버지 플러스 어머니 그러니까 이꼴 사회적 고립과 트라우마의 이미지를 잘 연결짓기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정도 되는 분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글의 주제와 흥미가 분산되는 것 같아서 과감히 줄였음. 그래서 설득력이 부족함. 유유. 이라고 하는데요. 공황장애처럼 상상의 경멸을 느끼는 듯? 그런가 봐요. 이게 또 조현병 환자인 것이 주인공이었으니까. 그 다음입니다. 요 본문. 그래서 가족들한테 소개했어요. 당연히 구독이랑 하입도 눌렀고요. 처음에는 슬프게도 다들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최근에는 다들 밖에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다들 미티님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헤헤. 괄호치고 주무셔도 계속 들으실 수 있게 재생이 다 되면 제가 처음으로 돌려놔요. 저도 계속 자고 싶은데 미티님 유튜브 잘 됐으면 해서 계속 틀어요. 여기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네요. 밖에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다들 미티님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라는 말은 즉 부모가 죽은 것을 암시한다고 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미티님 방송을 매일 챙겨보니까 얼마 전부터는 토마토를 먹었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사탕을 드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4시간 정도. 저도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3일 정도 집도 안 들어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근처 마트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저희 집 주변엔 다이소가 없어서 토마토 사탕을 못 샀어요. 요거는 실제로도 그러셨다 했죠? 그래서 대신에 토마토를 샀는데 세상에 배송이 오면서 2개 정도 터졌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어. 난 이런 게 제일 기분 나빠요.
터진 건 썰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먹어야 해요. 라는 요 문단에 대한 해석은 1번 4시간 정도 사탕을 먹는 모습을 돌려봤다. 그리고 3일 정도 집도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면서 마트를 뒤졌다. 라는 문장은 객관적으로 봐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다만 인스타 댓글에 주접처럼 달린 글처럼 꾸며서 문체 속에 숨겼습니다. 약간 이거를 주접인 것처럼 4시간 정도 절 열심히 이렇게 체크해주고 보셨다는 거를 주접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 주인공의 기이한 모습을 이 문장 속에 숨겼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샀는데 이게 배송이 오면서 2개 정도 터졌다고 했고 이게 제일 싫다. 이런 건 그대로 먹어야 된다. 라는 요 문장에는 어머니가 배달시킨 토마토가 터졌을 경우 어머니가 짜증을 내며 씻지도 썰지도 않고 먹인 것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억지로 먹인 게 맞았군요. 어머니가 먹인 게. 그러니까 그대로 먹어야 돼요. 여기에서가 제일 섬뜩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슬슬 공포가 스며드는 부분인 것이죠. 토마토는 사실 옛날부터 원래 좋아했었는데 왜 좋아하게 되었냐면 저는 처음 4살 때 먹어본 토마토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TV에서 설탕 묻힌 토마토를 봤는데 엄마가 먹을 거냐고 했어요. 그래서 먹는다고 했는데 엄마가 산처럼 정말 높이 사와서 다 먹었어야 했어요. 근데 먹는 동안 엄마가 편식은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배부르다 했더니 엄마가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히 도와줘서 제 뱃속으로 다 넘길 수 있었어요. 아빠도 일이 끝나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 엄마가 힘들어 보이니까 엄마랑 같이 아빠가 제가 토마토 먹는 걸 도와줬어요. 괄호치고 비밀인데 부모님이 이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만 평소에도 편식하거나 밥 남기는 거에 예민하시거든요. 아빠는 엄마가 예민한 걸 무서워하세요. 그것만 빼면 정말 평소엔 조용하시고 간섭 안 하시는 좋은 부모. 괄호 닫고. 그 뒤로는 토마토 먹는 걸 매주 도와주셨어요. 라는 글이었죠. 맞아. 열심히가 강압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 문단에 대한 해석은요. 주인공의 보통에 대한 동경이 토마토를 원래부터 좋아한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가정이 지금 그렇게 온전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나한테 먹여주는 것 이거를 억지로 먹인 게 아니라 내가 토마토를 너무 좋아해서 모두가 나한테 이 식사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왜곡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억지로 먹였다는 이 점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했던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학대가 맞았네요. 주인공은 평소에 방치의 대상, 때로는 단순한 짜증 플러스 화 표출의 대상이었지만 때로는 상냥한 의도를 가진 척하며 괴롭히는 등 유해의 대상이 되었던 주인공의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그러네요. 맞아. 주인공의 부모가 이런 식으로 아주 열심히 억지로 토마토를 먹이는 반면 이것만 빼면 또 평소에는 되게 조용하고 간섭을 안 하는 좋은 부모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이 이 대표적인 가정폭력의 그 문제점이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동전 뒤집듯이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것도 진짜 현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엄청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통의 가족에 대한 동경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글을 쓰는 도중 주인공 스스로의 모순을 인지시켜서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아주 열심히 곱하기 100 같은 기괴한 문장이 탄생했다는 설정입니다. 그렇군요. 보통의 가족에 대한 동경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이것 때문에 글쓴이 스스로도 자아가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문단. 그래서 이제 냉장고 속에 토마토가 있어요. 근데 미티님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토마토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17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토마토들도 이름이 있는 거 아셨나요? 그리고 토마토들은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 미끄럼틀을 좋아해요. 그래서 토마토들이 기분 좋으라고 태워달라고 하면 목구멍으로 태워줘요.
라는 요 글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일기를 보다 보니 유아퇴행적인 사고가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글의 분위기에 맞게 이를 녹여냈다고 하셨습니다. 토마토를 장난감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조현병 환자를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끄럼틀 얘기가 나오고 토마토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그 다음 문장. 그런데 뱃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미끄럼틀 안 되니까. 어릴 때 처음 4살 때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알려준 대로 변기에 대고 토를 해요. 처음 4살 때는 많이 힘들어서 엄마랑 아빠가 도와줬는데 이젠 점점 더 토마토가 좋아서 토마토만 봐도 속이 완전히 빌 때까지 토를 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의 해석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아퇴행적인 조현병 환자의 사고와 행동을 녹여냈다고 했습니다. 토를 다른 단어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직접적으로 해야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토마토들이 괴로워 보여서 우는 소리 때문에 다시 대학교 가서 서울에서 집까지 돌아온 적도 많아요. 자기는 잘못 듣고 있는 거죠. 조현병 환자니까. 그것 때문에 학교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온 적도 많다고. 왜냐하면 토마토 소리가 들리면 씻어주고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었지만 미티 유튜브 많이 보면 토마토의 빨간 부분은 아야 해서 부은 거예요. 유유. 저는 알아채는 게 늦어서 맨날 토마토 씻어주고 자리만 바꿔줬는데 슬프네요. 미안해 토마토들아. 토마토들도 엄마처럼 무서워서 무섭게 태워달라고 할 때 미끄럼틀을 태워주지 않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사과해요. 그래서 미티님이 알려주신 꼬다리 수술을 적용해서 최근에는 토마토의 붉은 부분은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감자칼로 잘라내고 있어요. 그러면 토마토들은 아프지 않아서 조용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친한 토마토들한테 거루치고 수술 받음. 가족들 빨간 부분은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초 아이스크림을 발라서 조금이라도 붉게 변하면 아야 해서 부은 거니까 감자칼로 잘라야 된대요. 라는 요 문단의 해석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단 토마토를 씻고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통제처럼 단순히 글의 분위기를 위한 장치였다고 하네요. 큰 의미가 없었네요. 그리고 토마토 꼬다리가 맛있다는 밈 때문에 붉은 과육을 부정적으로 묘사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자칼로 살을 깎는 이미지를 상상해봤을 때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어해 보여서 감자칼을 넣었습니다. 이거 진짜 킬링 포인트였어요. 감자칼로 살을 깎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거든요. 마치 손톱 옆 거스러미가 끊기지 않고 계속 손가락 끝을 타고 올라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아마 감자칼 수술이 비슷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소름 끼칠 만큼 고어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토마토 꼬다리 수술할 때 토마토가 잘리는 것과 사람의 생사를 뚫고 나오는 피를 무시하고 계속 조금씩 잘라내는 것도 비슷한 행위인데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게 흥미롭죠. 그러게요. 요거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감자칼 수술이라고 표현하신 거가. 사실 이게 근데 부모님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 민초는 방송 밈이면서 토마토 꼬다리와 같은 초록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처형식 때 초록색 약을 발라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문단. 그래서 얼마 전부터 민트 초코를 사서요. 가족들 몰래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 상자에 넣고요. 괄호치고 맞는 상자가 없어서 벽이랑 창문에 상자를 붙여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괄호 닫고. 처음에는 민트 초코가 차가우셨는지 다들 자다가 깨서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괄호가 있네요. 그래도 도와주는 건데 너무 심한 말 그리고 너무 아프게 때려서 상처받았어요. 유유. 그래도 저는 착한 자식이니까 평소에는 보통 심한 말, 보통 아프게만 때려서 참았어요. 여기 문장도 근데 이상하게 쓰신 이유가 일부러 조현병 환자의 글이라는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죠.
그래도 몇 번 민초를 바르고 빨갛게 변한 부분을 도려서 아야한 곳을 없애주니까. 근데 이제 괄호로 처음엔 너무 아파해서 토마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아픈 게 맞대요. 그런데 4일 정도 지나니까 여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조현병 환자니까 상상 속의 친구 토마토한테 원래 이렇게 아픈 게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 그런 게 맞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냥 자문자답을 했다는 거. 이제 다들 조용하게 미트님 영상만 보면서 아프지 않아요.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12시간 이상 잠을 잔 지 꽤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 대한 해석은 슬슬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번 상자방. 라이브 때 읽으셨을 때는 관이라고 하셨는데 실상은 부모가 자는 동안 창문과 천장, 바닥 모두 상자로 막은 방에 가두고 부모님을 살인을 행한 것에 가깝습니다. 토마토 상자 플러스 밀실 살인을 결합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전 요거는 또 해석 보고 처음 알았네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쓰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걸로 가죠.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도 잘 주무시고요. 원래는 아마도 저처럼 하루에 5시간, 괄호치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시간 정도 주무셨던 것 같아요. 키키키. 그런데 이제 토마토 꼬다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모두 며칠 내내 1분도 안 일어나고 잘 자는 거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공포라디오 미티님 감사합니다. 꾸벅. 근데 이제 너무 안 일어나셔서 일어나서 씻으시면 좋겠어요. 키키. 라는 마지막 문장에 대한 해석은 역시 추측대로 주인공이 부모님을 감자칼로 도려내면서 죽였죠. 그래서 부모님은 시체가 돼가지고 시체의 악취를 지금 풍기고 있는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치밀하게 잘 쓰셨네요. 후일담 있어요. 세상에 마상에 소설 쓰는 것보다 해설 쓰는 게 훨씬 어렵네요. 추상적으로 의도했던 부분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게 참 모든 문창과 분들을 존경합니다. 아니요. 저도 문창과 나왔는데 저 이런 소설 쓰려 하면 못 써요. 저는 떡밥 회수 이렇게 잘 못해요. 당신이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짧게 적었습니다. 전부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스스로 짜치다고 느끼는 점도 있어서요. 이게 나폴리탄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제 해설이 제가 봐도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내용 중에 틀린 부분 플러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신속, 친절, 정확하게 답장 남겨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포 라디오 미티님 감사합니다. 꾸벅 미티 forever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팅이 여러분들도 댓글에서 재밌게 즐기셨다는 훈훈한 댓글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밝은 비극 좋아요. 이번 14번째 괴담 읽기 해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장편이라 후리가 나는 일일이 못 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장편 글을 다루게 될 경우에는 단어 해설 타임을 할 때 한 5개 정도를 보통 목표로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5개 알려드리는 거에 좀 더 저도 집중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겁니다. 얼른 거짓말이라고 해주라 라고 말하는 요 표현 드리생겐인데요. 요거가 한국어로 치환하면은 낚시 또는 어그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렇게 끊었을 수 있겠죠. 맨 앞에 요거는 추리, 즉 낚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뒤에는 생겐이라고 해서 선언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합된 형태이죠. 직역을 하면 낚시 선언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로컬라이징화 해서 다시 표현을 해석해 보자면 주작, 낚시끌, 어그로 이런 식의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쓸에 올라온 연도가 2016년인데 요때 요런 식의 단어가 쓰였다는 거, 요 시대에는 일본에서 어그로라는 단어가 요런 식으로 쓰였나 보다라는 점도 알아갈 수 있어서 흥미로운 것 같아서 첫 번째 단어로 배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텐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황했음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유래가 좀 특이합니다. 마작 용어 중에 텐파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거 뒤에 이 한자 어렵게 생겼잖아요. 게임할 때 그런 패 있잖아요. 패를 이걸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그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거는 키쿠, 듣는다 할 때 우리 들을 청자 요거 앞에 많이 붙이죠. 근데 검색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가타카나어로 쓰거나, 잠깐만 쓸게요. 멈심자죠? 그 다음에 파루,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화체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머리가 새하얘진 멘붕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멘붕했음 이렇게도 치환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본 TV 예능 같은 곳에서도 이게 아예 자막으로 나올 정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어리바리 허둥지둥 요런 표현에서도 이게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이건 사실 여기 앞에서 게임이 끝나요. 전개. 이거 한국어로도 똑같이 쓰이죠? 무카에루인데 맞을 영자가 활용되어 있는 동사죠. 즉 뭔가를 맞이하다, 환영하다 할 때 우리 요 무카에루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개를 환영하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좀 더 뉘앙스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요 무카에루라는 표현이 빠져도 뭐 텐카이 사세르노 야메테 호시이나 이런 식으로 해줘도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원문에는 텐카이요 무카에루노와 야메테 구레멘스, 이거는 그냥 뭐 말장난 같은 거니까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도 알아가면 좋잖아요. 원문 그대로의 표현. 그래서 한번 꼬집어 보았던 곳입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글쓴이가 경찰 쪽에 불려가서 사정 청취를 당했다라고 했던 표현인데, 제가 이거를 일본어 표현 그대로 한국어로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들으셨을 때 귀에 확 이 단어가 안 꽂히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자어가 이렇게 4개 따다다닥 박혀있는 거니까 바로 한자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우선 첫 번째, 일사자, 그리고 뜻 정이나 정자, 이거 초코파이 할 때 그 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앞전에 나왔죠? 키쿠 할 때 쓰인다고 했던 들을 청자, 그리고 토루, 뭔가를 취하다 할 때 나오는 취할 취자, 요거가 모두 같이 붙어있는 단어가 사정청취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한자가 붙어있는 요 상황을 해석을 해보자면 참고인 조사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뭔가 일대 중에 좀 수사물 또는 코난 이런 데에서도 이런 표현이 아마 자주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표현으로 치환했을 때는 참고인 조사 요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우실 것 같고요. 또는 뭐 경찰 조사를 받다? 아예 이 문장으로 상황을 풀어서 해설할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요건데요. 본문에서 중요하게 나왔었던 그런 표현이었어가지고 찝어봤습니다. 사실 이 괴담이 좀 아쉬웠던 게 요 마르세라는 것이 정신 이상자를 의미하는 일본 경찰 은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줌마의 정체가 그냥 뭐 정신이 이상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시체를 담장에다가 그냥 유기하고서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그냥 전개가 되고 마무리돼 버린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요 마르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마루에다가 세신 할 때, 정신할 때 정할 정자, 기정자 요거가 같이 붙어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루,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를 한 다음에 요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마루, 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또는 이렇게 가타카나어로 이렇게도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요거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요즘에는 잘 안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애초에 경찰 쪽 은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생활에서 쓰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은어가 있더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 단어를 실생활에서 적용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어 해설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アニムジャ、イナ、VVZGF, 휴, 메슬로의 축구 공방그, 샘무르의 하루, 하이장그, 흐이흐이, 사로비, 브라쿠 배지, 다르다르 하이, 동물리에, 해달 B2D, O2UNZ1, 에이프릴 24,800, 에스더 2221, 하주 아이, 재호, 우주정복, 마코 3호 P, AAYHVV, 수 112, 엑시노스, Have a happy day, 짱구 88, DWGMKB, 모헤무, HJJD3D, 제임스 릴 그레이슨, 읽기 쉽게 바꿔본다. 태연이, 0719, 박과매기, AUDQLS7647, 랩주, 미따코, 미팅이, 아바라, 2호선은 나의 빛, BCMYK1107, 하리보클럽 러브, 샤이닝월, 조뚜룹, 김동아, AP월드 1994, 고보크, 임정환, 썸요얼, 유저 팩트리 헬피, 머피, 쇼ZM, I love you 하트, 훌훌라, 박진우, 소녀미, 너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